어머니, 어머니, 제발요. 문 좀 열어주세요. 준서가 추워요. 준서라도 받아주세요. 쾅! 아파트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으앙, 으앙. 생후 2달밖에 안 된 아기가 추운 복도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품에 안긴 아이를 달래던 그녀의 손에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따뜻한 보금자리였어요. 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순간 세상이 뒤집혔죠. 굳게 잠긴 현관문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건넨 마지막 말만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너는 우리 집안에 재수 없어. 당장 나가. 그토록 딸처럼 아껴주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악기로 변한 이유를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손에 쥔 낡은 가방 속에 시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숨겨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비극 뒤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배신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이 믿을 수 없는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까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석 달 전으로 서연우에게 결혼은 기적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29의 초등학교 교사.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여자였지만 그녀의 가슴 속엔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부모님은 연우가 20살 때 교통사고로 동시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에 혼자 남겨진 20살 소녀. 장례식장에서 눈물도 말랐을 때 연우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어. 내가 강해져야 해. 그 다짐은 그녀를 특별한 길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고요. 중요한 건 연우에게 가족이라는 단어가 평생의 갈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연우가 3년 전 맞선에서 강우진을 만났습니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 단정한 외모에 부드러운 말투. 무엇보다 연우의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죠. 부모님 안 계신다고요?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우리 어머니가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연우 씨를 딸처럼 아껴주실 거예요. 우진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정희를 처음 만난 날 연우는 울컥했어요. 어머, 우리 며느리 이렇게 예쁜 아이였어? 얼른 들어와. 춥지? 정희는 연우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혼자 얼마나 외로웠니? 이제 내가 내 엄마 해줄게. 넌 내 친딸이야. 40년간 한복점을 운영하며 악착같이 살아온 정희. 3년 전 남편을 여인 뒤로는 아들과 며느리가 전부였죠. 정희의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연우가 입덧으로 고생할 때 정희는 밤새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배가 부르면 발을 주물러 주시며 우리 딸 고생한다고 눈물까지 보이셨죠. 어머니, 제가 학교 끝나고 장 볼게요. 안 돼. 임신한 몸으로 무거운 거 들면 어떡해. 내가 다 할 테니까 넌 쉬어. 친정 엄마가 살아계셨어도 이렇게까지 해주셨을까요? 연우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남편 우진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바쁜 와중에도 산부인과 검진은 꼭 함께 갔고 태교에 좋다는 음악도 찾아서 틀어줬죠. 연우야, 우리 아들 이름 뭐로 지을까? 준서 어때? 준수할 준에 서를 쓸 서. 좋아요. 강준서. 멋진 이름이네요. 행복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연우의 삶에도 따스한 계절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착각이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밤,
연우는 화장실에 갔다가 거실을 지나치게 됐어요. 불이 꺼진 거실 한쪽 서재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우진 씨가 야근하나? 조용히 다가간 연우는 문틈으로 남편의 모습을 봤어요. 우진은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생명보험 가입 페이지가 떠 있었어요. 보험? 아, 아기 태어나면 들어야 하나 보다. 연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이거면 되겠어. 피보험자 이연우, 사망 시 5억. 우진의 혼잣말이 들렸습니다. 사망 시 5억? 연우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피보험자가 본인이라고요? 사망 시? 출산 사고로 처리하면 완벽하지. 산후조리 중 급성 폐혈증. 보험사도 의심 안 할 거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우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연우는 숨을 죽인 채 더 귀를 기울였어요. 민서야, 내일 서류 넘겨줄게. 한 달 있으면 다 끝나. 그때 5억 받으면 우리 빚도 갚고 해외로 튀자. 민서, 연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이 지금 다른 여자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내의 사망보험을 들어놓고 출산사고로 위장해서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우는 비틀거리며 침실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배를 쓰다듬었죠. 준서야, 엄마가 지켜줄게. 꼭. 그날 밤 연우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은 언제 그랬냐는 듯 밝게 웃으며 출근했어요. 연우야, 조심해. 나 오늘 회식이라 늦을 것 같아. 응, 알았어. 연우는 평소처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연우는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뭘 준비했냐고요? 그건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라고 믿었던 이 여자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과거가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됐고 연우는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으윽, 조금만 힘내세요. 거의 다 나왔어요. 12시간의 진통 끝에 아들 준서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으앙, 으앙, 건강한 울음소리. 연우는 정신을 잃기 직전 아들의 작은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산후조리원에서 20일을 보낸 연우. 우진과 정희는 매일 같이 찾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정한 가족이었죠. 하지만 연우는 알고 있었어요. 우진의 눈빛이 날이 갈수록 차갑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조리원 복도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곧 끝난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리고 퇴원하는 날, 현관문이 열리고 연우가 준서를 안고 집에 들어섰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따뜻함 대신 냉기가 감돌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정희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준서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신발 벗지 마. 정희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어요. 연우는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툭.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가 던져졌어요.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유 묻지 마. 그냥 내가 싫어졌어. 재수 없어. 우리 집안에 맞지 않아. 연우는 남편 우진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어머니 뒤에 서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한마디 변호도 없이. 도장 안 찍으면 아이는 내가 빼앗을 거야. 내 돈과 변호사 인맥으로 양육권 따는 거 일도 아니야. 정의의 협박은 진심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을 빼앗기느니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가는 길에 이거 좀 들고 가. 내 짐이야. 정희가 현관 쪽에 놓인 낡은 여행 가방을 가리켰어요. 가방 속에 내 옷까지 좀 넣어뒀어. 이제 우리 인연은 끝이야. 그렇게 연우는 생후 2달짜리 아들을 안고 쫓겨났습니다. 쾅! 다시 현재로 돌아와 현관문이 닫힌 복도. 연우는 차가운 벽에 기대 주저앉았어요. 으앙, 으앙. 준서가 울었지만 달랠 힘조차 없었습니다. 지갑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가진 건 낡은 가방 하나뿐. 어떡하지? 준서 분유는 어떻게 사지? 절망이 밀려왔어요. 그때 연우는 손에 쥔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혹시 정희 어머니가 마지막 양심으로 돈이라도 넣어주신 걸까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지퍼를 열었어요. 휙 마이너스. 가방이 열리는 순간 연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려한 색깔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빨간색, 남색, 금색. 비단 천의 부드러운 광택. 한복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벌이 아니라 20벌이나 되는 고급 한복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연우는 황당함에 가방을 더 뒤적였습니다. 맨 밑바닥에서 손끝에 뭔가 걸렸어요. 종이였습니다. 급하게 찢어진 메모지. 시어머니의 필체였어요. 하지만 평소에 단정한 글씨가 아니라 급박하게 휘갈겨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글을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연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희의 글씨였지만 필체가 심하게 흔들려 있었습니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쓴 글처럼 보였습니다. 이 한복들 팔아서 최대한 멀리 도망쳐. 뒤돌아보지 마. 우진이가 널 찾지 못하게 숨어. 연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서라는 여자 조심해. 박민서 같은 로펌 변호사야. 우진이랑 짜고 너를 없애려 해. 마지막 문장은 종이를 찢을 듯 강하게 눌러 적혀 있었습니다. 제발 살아남아라. 준서를 지켜라. 그제야 연우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내쫓은 이유가 미움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으앙! 준서의 울음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야 했습니다. 연우는 비상계단으로 내려가 새벽 버스를 탔습니다. 도착한 곳은 강릉이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도시였습니다. 여인숙 방 한 칸이었지만 숨을 곳은 생겼습니다. 가방을 열자 한복 20벌이 나왔습니다. 정희가 평생 모은 명품 한복들이었습니다. 연우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 숨이 막혔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최소 1억 원이었습니다. 그날 연우는 명동의 오래된 한복점으로 향했습니다. 김 사장은 한복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정희 씨 작품이네요. 그는 시세보다 낮지만 최대한 도와주겠다며 말했습니다. 한 벌에 700. 20벌 전부 사겠습니다. 연우의 손에는 1억 4천만 원짜리 수표가 쥐어졌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건넨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우진은 왜 자신을 죽이려 했는지 생각했습니다. 보험금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민서가 떠올랐습니다. 연우는 가방 맨 아래 숨겨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겉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서연우. 도망은 끝났습니다. 이제 사냥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우는 강릉의 작은 원룸에 숨어 지냈습니다. 비좁았지만 준서를 지키기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숨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노트북을 켜고 남편 강우진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SNS와 로펌 기록, 공개 자료들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연우는 전직 검찰 수사관이었습니다. 돈이 얽힌 범죄를 다뤄온 사람이었습니다. 감각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연우는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검찰 후배 지훈에게 비공식적인 부탁을 했습니다. 사흘 뒤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강우진의 최근 6개월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출금액은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대부분 현금 인출이었고 불법 도박 수법이었습니다. 추적 결과는 더 끔찍했습니다. 강남 불법 카지노, 그리고 사채였습니다. 대출 5억 원, 월 이자 1,000만 원.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우진은 빚을 갚기 위해 아내의 생명보험금을 노렸습니다. 출산 사고로 위장한 살인이었습니다. 박민서는 같은 로펌의 후배였고 내연녀였습니다. 연우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희 어머니의 지인이라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교통사고입니다.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런데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답니다. 연우의 피가 식었습니다. 우진이 어머니까지 노렸을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연우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앞. 그곳에 강우진이 서 있었습니다. 슬픔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연우는 그의 입모양을 읽었습니다. 제발 죽어라. 연우는 조용히 사진을 남겼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유리창 너머 시어머니는 기계에 의지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연우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망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사냥을 시작한 수사관의 눈빛이었습니다. 강우진은 이제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연우는 곧장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우진이 다니는 로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연우는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아 퇴근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 박민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SNS에서 보던 그대로였습니다. 민서는 전화를 하며 웃었습니다. 응, 오빠. 지금 퇴근해. 연우는 택시를 잡아 민서를 따라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민서 맞은편에는 강우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연우는 직원 출입구로 돌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둥 뒤에 숨은 순간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사고 난 거 괜찮은 거야? 다 계획대로야. 연우는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보험금 3억, 연우 보험금 5억. 8억이야. 연우는 어떻게 할 거야? 찾는 대로 처리해야지. 사고로. 연우의 손이 떨렸지만 녹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살로 꾸미면 끝이야. 난 그런 오빠가 좋아. 와인잔이 부딪혔습니다. 연우는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밖에서 벽에 기대 섰을 때 온몸이 떨렸습니다. 녹음 파일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더 필요했습니다. 연우는 강남의 사채업자를 찾아갔습니다. 우진이 빌린 돈 5억 원. 전액 갚겠습니다. 대신 차용증과 도박 증거를 주세요. 사채업자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일주일이다. 연우는 서류를 품에 안고 나왔습니다. 증거는 충분해지고 있었습니다. 강릉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연우는 결심했습니다. 우진을 함정에 빠뜨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진이한테 전화해 주세요. 내일까지 돈 안 가져오면 죽인다고. 재밌네. 알았다. 연우는 검찰 시절 인맥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변호사, 경찰, 기자. 그물을 쳤습니다.
이틀 뒤 사채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면서 빌더라. 사흘만 달라고. 연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이 가까웠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님이 깨어나셨어요. 첫 마디가 연우 씨 이름이었어요. 연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몰랐습니다. 같은 소식을 들은 강우진이 지금 서울 대병원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를 영원히 침묵시키기 위해 연우는 급히 서울행 KTX에 올랐습니다. 준서를 포대기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진도 같은 소식을 들었을 거라는 불안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택시를 탔습니다. 차 안에서 검찰 시절 알고 지내던 태식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 대병원으로 와주세요. 살인 미수범을 잡아야 합니다. 대상은 남편 강우진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우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의식이 또렷했습니다. 연우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놈이 나를 죽이려 했어. 브레이크를 망가뜨렸더라. 정희는 우진의 노트북에서 연우 명의의 보험과 검색 기록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출산 사고 위장하는 법 그때 알았어. 연우는 모든 퍼즐이 맞춰졌음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우는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우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자는 척하자 우진의 얼굴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빼면 끝이네. 우진의 손이 산소호흡기로 향했습니다. 연우는 녹음을 켠 채 커튼을 열었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강우진. 연우는 차갑게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녹음 파일, 차용증, 도박 기록, 보험 증권. 우진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식 형사와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존속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우진은 저항했지만 곧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필요 없었다고 했죠. 연우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우진은 끌려나갔습니다. 병실엔 고요가 남았습니다. 정희는 연우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고맙다, 딸아. 연우는 준서를 안았습니다. 긴 겨울은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퇴원 후 강릉의 연우 집으로 왔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지만 세 사람에겐 충분했습니다. 재판은 곧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우진을 존속살인 미수, 살인교사, 보험 사기로 기소했습니다. 박민서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석에 우진은 초췌했습니다. 연우는 증인석에서 담담히 진술했습니다. 보험 증권, 녹음 파일, 도박 기록, 차용증이 제출됐습니다. 변호인의 변명은 판사에게서 즉시 제지당했습니다. 정의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제 아들이 제 차를 망가뜨렸습니다.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정의는 아들을 범죄자라 불렀고 합당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우진은 울며 용서를 빌었지만 정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강우진 징역 20년, 박민서 징역 7년. 연우는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정의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저를 살려주신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강릉으로 돌아온 일상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준서는 자랐고 정의의 건강도 회복됐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우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한복을 준 진짜 이유 아직 몰라. 연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꿈이라 넘기려 했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완벽한 평온이었습니다. 그때 정희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준비 완료.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정희는 문자를 지우고 미소 지었습니다. 연우야, 바다 갈까? 네, 어머니.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가장 큰 반전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날 오후 연우는 정희와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포대기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연우야, 너한테 거짓말을 했다. 연우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우진이가 너를 죽이려 한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된 게 아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아니, 내가 만든 거다. 연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우진의 도박도 빚도 모두 자신이 유도했다고 했습니다.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남편 장례 다음 날 우진이는 슬퍼하지 않고 보험금부터 물었다. 그때 알았다. 이 아이는 이미 괴물이 되어 있었다. 정희는 우진이 연우를 선택한 이유도 털어놨습니다. 부모 없는 게 편하다고 했다. 이용하기 쉬워서 결혼한 거다. 연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너를 먼저 살려야 했다. 한복도 도망도 사고도 전부 계획이었다. 연우는 충격 속에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나는 40년간 한복점만 한 게 아니다. 사채업도 했다. 사람 심리, 돈의 흐름에 익숙했다. 정희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진은 20년 동안 사회에 나오지 못한다. 그걸로 됐다. 연우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무섭습니다. 연우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와 준서는 죽었을 겁니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하다. 그래도 널 믿었다. 내가 우진을 법으로 끝낼 거라 믿었다. 연우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위험한 일 하지 마세요. 알겠다. 이제 할머니로 살겠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비뚤어진 진실 또한 사랑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연우와 정희 그리고 준서의 이야기는 그날부터 비로소 진짜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강릉의 작은 집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까꿍. 준서는 할머니의 손짓에 깔깔 웃었습니다. 돌이 지난 준서는 이제 아장아장 걷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교통사고 후유증에서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었고 얼굴에는 여유가 돌아왔습니다. 연우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안도했습니다. 정희가 평생 만든 한복들은 박물관 전시 제안을 받았습니다. 남은 한복은 기증되었고 정희는 사채업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오직 할머니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가 연우에게 물었습니다. 행복하니?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짜요. 연우는 바닷가를 혼자 걸으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쫓겨났던 밤, 한복을 발견한 순간, 도망과 추적, 재판까지 모든 건 악몽 같았지만 이제는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그때 검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간제 수사관 복직 제안이었습니다. 연우는 고민 끝에 집으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조금은 다시 해보고 싶어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해. 내가 준서 볼게. 한 달 후 연우는 서울중앙지검에 복직했습니다. 주 4월 출근이었지만 책상에 앉은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자신의 자리라는 걸 느꼈습니다. 첫 사건은 가정폭력과 사기가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읽으며 연우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받은 도움을 돌려주겠다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준서가 달려왔습니다. 정희는 늘 미역국을 끓여두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밤 연우는 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진짜 가족을 만났어요. 봄이 오자 마당의 개나리가 다시 피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가지에서 꽃이 피어났습니다. 연우는 그 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5년 후 6살이 된 준서는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연우와 정희는 눈을 마주치고 웃었습니다. 그림은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렸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서로를 지키기로 선택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봄은 오래도록 계속되고 있었습니다.